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아이를 둘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쩜 시련은 저에게만 닥치는 것인지 남들 다 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저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난 뒤로는 제 인생 꼬인 실타래를 열심히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꼴불견이고 크게 한 방 먹이고 싶었던 사람의 큰 약점을 알게 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아주 가까운 관계에 놓인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래도 허물을 벗겨낼 수 없으니 용서하고 묻어두시겠어요? 아니면 그동안 나에게 했던 행태들을 참지 못하겠으니 나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제대로 까발려 주시겠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당하기만 하고 살면 쌓이고 쌓여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있는 힘껏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게 아니라 터트려 버렸습니다. 덕분에 아주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저는 남편과 저 단둘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고 같이 살 부대끼며 살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노후를 그려내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남편과 저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라 곁에 붙어 있는 가족들까지도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죠.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해도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사람 좋게 웃던 시댁은 막상 까보니까 간섭쟁이들이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인 건 당연히 시어머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웬걸요? 저에게는 아주 답도 없는 시누이가 하나 붙어 있었답니다. 진짜 이 시누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제 결혼 생활의 90%는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답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저에게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 저희 시댁에 제사가 딱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명절 당일 점심은 제사상 못지않게 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전부 모여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남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첫 명절을 맞이하고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긴장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큰 행사인 만큼 모든 것이 낯설었고 특히 시댁의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해왔던 방식대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고 저 또한 그 과정에 맞춰서 참여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저에게는 시댁의 전통적인 명절 음식들이 낯설었고 요리 솜씨도 무척이나 미숙했어요. 신부 수업이라는 게 전부 옛날 말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진짜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명절 당일 아침에 시댁의 부엌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전부터 즐겨 해오던 요리들을 준비하시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당연히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수십 년의 내공에 비교하면 어림도 없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서툴기만 했어요. 손도 다쳤고요. 시어머니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에 맞춰서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요리법에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전을 부치다가 살짝 태워 먹은 거예요.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도 되겠지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쭉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터지기라도 한 건지 저에게 지적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요리 솜씨가 이게 뭐니? 이렇게 해서는 남편 밥상 차리기도 힘들겠다.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내놓을 수 있겠어? 우리 아들 잘 빠진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대놓고 지적을 하시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얼굴까지 빨개진 채로 고개를 푹 숙였는데 마음속으로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자존감이 팍팍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고작 요리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냐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나름 제 자리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이더라고요.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책이 밀려온 거죠.
그때 우리 시누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불편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저에게 잔소리 대신 혀를 끌끌 차고 있는 걸 보면서 시누이가 상황 파악을 하고 제 옆에 딱 붙더라고요. 어머, 전끝이 조금 타네요. 난 이렇게 탄 것처럼 바싹하게 굽는 게 맛있던데 우리 새언니가 완전히 맛잘알이다. 언니 저는요 이렇게 바삭하게 태우는 게 좋은데 우리 엄마는 암 걸린다고 맨날 물렁물렁하게 굽는 거 있죠? 얘는 왔으면 얼른 전이나 붙여라. 내가 며느리한테 일 2번 시켰다가는 날밤 새겠다. 아이 어찌된 게 시집 안 간 우리 딸보다도 집안일이 서툴러. 엄마도 아들 가진 사람 유세라도 떠는 거야? 이 정도 태운 걸 가지고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고 그래. 새언니도 이제 우리 집안의 요리를 배우고 있는 건데 잘 가르쳐줄 생각을 해야지. 누구나 처음엔 다 이런 법이잖아. 나는 뭐 안 그랬어?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주면서 말을 하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오히려 뾰루퉁해져가지고는 신우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많이 남아 보였죠. 그래도 명절인데 음식을 제대로 해야지. 이래서야 가족들한테 어떻게 내놓겠어. 이번에는 처음이라고 친다지만 아휴 손이 야무진 줄 알았더니 엄마 이 정도는 그냥 제가 다시 붙이면 되잖아. 세원이 사실 저도 어릴 때 전을 몇 번이나 태웠었는데 엄마가 그때마다 차분히 가르쳐줬었어요. 괜히 저러는 거예요. 세원이도 금방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니만 제가 태운 전을 가져가더니 손쉽게 그 부분을 잘라내고 살짝 다시 굽더라고요. 그게 정말 살림꾼들에게는 별거 아닌 행동이었지만 모든 게 새로웠던 저에게는 상당히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신우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죠. 명절 아침에 집안일을 하는 내내 제 옆에서 용기를 주었거든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요. 저보다 1살 어린 신우가 꼬박꼬박 존댓말을 해주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힘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절로 힘이 나는 것 같았죠. 덕분에 저는 조금씩 자신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남편은 모른 척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제 옆에 와서 시어머니와의 중재 역할을 해주기도 했어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분명 답도 없는 시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모든 게 그냥 저를 꿰어내기 위한 술수였던 거죠. 저는 시누에게 잘 해주고 싶었고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가 시댁에 적응을 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었고 신뢰를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참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제가 퍼줄 수 있는 것들을 죄다 퍼주거든요. 그러니 시누이도 그 사실을 알고 점점 이용을 해먹기 시작한 거죠. 시누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친정하고 따뜻했던 시누이가 점점 제 살림에 간섭을 하고 요구를 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 우리 신우는 좋은 사람이라는 기본값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우가 저에게 간섭을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섭과 요구가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좀 가지고 가라는 요청에 시댁에 들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가 해준 반찬보다는 아무래도 평생을 맛보았던 시어머니의 반찬을 더 선호했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저도 그 반찬이 훨씬 맛있었거든요. 주신다고 할 때마다 거절 없이 들고 갔었는데 시댁에 방문을 하니 신우가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1살 어린 신우는 저보다 3년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할 시기에 심해부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돈 10만 원, 20만 원을 빌려가곤 했었는데 처음에는 잘 갚았었던 그 소액을 어느 날부터 빌리기만 하고 갚는데 한 세월이 걸려서 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에 구름이 잔뜩이에요? 딱 봐도 자연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아니, 이번 달에도 월급이 시원치 않아서 말이에요. 엄마가 반찬 주는 거 아니면 정말 밥도 못 먹게 생겼다니까요.
내가 새언니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데 언니 얼굴 보니까 미안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저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나 봐요. 아가씨,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거죠. 아니, 제가 퇴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아니, 돈을 빌렸다니? 그게 다 무슨 소리냐? 얘 며느라가요. 우리 딸이 너한테 돈을 빌렸어? 아유, 별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돈인걸요. 지난달에 빌려간 것까지 해서 7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어머님께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금액이에요. 아유, 난 또 뭐 몇백은 되는 줄 알았네. 지금 고작 70만 원 가지고 우리 딸 얼굴 이런 거야? 아이, 뭘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감내만해 하니. 가족끼리 그 정도는 당연히 돕고 살 수 있지. 우리 아들이 돈을 한두 푼 벌어와. 그 정도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도 저희도 맞벌이라고 하긴 하지만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매달 생활비에도 들어가고 보험금에 적금드는 것까지 생각하면 7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서요. 아니, 무슨 맞벌이 부부가 그 정도 돈도 못 모은단 말이야. 아니, 너희들은 비상금 같은 것도 따로 없니?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비상금이라는 게 있기야 하죠. 근데 그 돈은 정말 언제 어떻게 나가게 될지 모르는 돈을 모아두는 거라서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쓴 돈도 있었고, 어머님, 7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도 선의를 가지고 아가씨께 빌려드린 건데, 선의를 가지고 빌려준 돈이었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이고 참, 70만 원으로 우리 딸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 좀 그렇다. 뭐 내가 대신 갚아주랴? 아이 참, 엄마 왜 그래?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새언니한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그래. 아, 됐어. 그런 말해서 괜히 새언니 마음까지 상하게 만들지 마. 돈 빌린 내가 죄인이니까. 언니, 미안해요.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불쌍한 얼굴을 하는데 그런 거 있죠. 제가 여기서 네 천천히 갚으세요 하면 저만 악착같이 가족에게 돈 받아내는 나쁜 년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 눈치 한번 쓱 보고 안 갚아도 된다고 말을 했더니만 그 뒤로는 무슨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돈돈거리는 겁니다. 돌아온 명절에도 시부모님, 저희 신혼에 이렇게 셋이 들어가는 명절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곤 했는데 시누이가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새언니, 우리가 이번에 진짜 사정이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목다지 언니네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애가 정말 이번 달은 너무 힘들다고 해서요. 거기다가 우리 시댁에 가서도 조카들 용돈을 줘야 하는데 어디서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명절 비용은 n분의 1이잖아요.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난감해서 남편에게 SOS를 쳤죠.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꽤 큰 비용인데 신혼의 몫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게 되면 2배의 지출이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저에게 가족끼리 이런 걸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언제 우리 부부도 힘들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돕는다 생각하고 신혼의 비용까지 부담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긴 했죠. 저희도 언제 내리막길을 걷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에 저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아주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다 같이 빈손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손주를 보러 오는 건데 젖병이라도 사와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죠. 저희 친정에서는 육아용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었거든요. 시댁은 어쩔 수 없는 시댁인 건가 스스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기꺼이 아이를 보러 와주신 거니까 대접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산후통이 너무 심해서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밥을 준비할 정신은 안 되니까 배달 음식이라도 맛있는 거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우가 톡 쏘아붙이는 겁니다. 어머, 이게 뭐야? 새언니 배달 음식 시켰어요? 아무리 산후통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우리 다 출산해본 사람들인데 너무 엄살이 심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엄살이라뇨. 아가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서운하죠. 너무하고요. 너무하다니요. 우리는 뭐 안 해봤나?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잔소리를 하기 싫었는데 집안 상태가 왜 이래요?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있는 건 물론이고
쓰레기통도 안 비어서 기저귀 냄새가 아우 엄청나게 나네. 제가 산후통이 너무 심해서 그 애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귀찮다고 미루기만 하네요. 저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거실에서 방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요, 아가씨. 아이가 울어도 달려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후통은 뭐 새언니만 겪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 어르신들이 방문한다고 했는데 청소는 해놨어야죠. 어르신들 이런 거 예민한 거 뻔히 알면서 아우 언니 너무 게으르다. 당연히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라고 뭐 집안 꼬라지를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싶었겠어요? 출산해보시면 다들 아시잖아요. 아이가 2~3시간마다 깨서 수유를 해야 하고 기저귀 갈아야 하고 젖병 소독도 해야 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남편 놈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산후통이 너무 심해서 손목 발목까지 시린데 집안일을 어느 세월에 하고 있겠어요. 앉았다가 일어서고 아이 안고 있는 것도 몸이 시큰거려 죽겠는데요. 오죽하면 친정엄마께서 와서 매번 도와주셨는데 시댁 식구들은 손 하나 까닥 안 하면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달 음식도 일부러 호불호가 잘 갈리지 않는 갈비찜으로다가 주문을 했는데 시누이가 불평을 하더라고요. 배달 음식이라서 성의가 없게 느껴져서 이런 건가? 아니 갈비찜이 살짝 매콤해야 맛있지요. 이건 너무 간장에만 대대 볶은 것 같아서 아우 느끼해서 더는 못 먹겠다. 아 맛이 정말 왜 이래? 아휴 이러니까 우리 오빠가 집에 들어가서 밥 먹기 싫다고 하는 거구나.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째? 그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건 저도 조금 실망인데요. 집에 와서 조금이라도 저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다뇨. 오빠가 오직하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요, 언니. 언닌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언니가 봐도 이 밥상 좀 심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이 손목이 시큰거려서 후라이팬 드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요. 게다가 모유수유 병행하고 있어서 일부러 매운 건 피하고 있어서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출산하고 나서 그러는 건데 이해를 좀 해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는 우리 오빠가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겠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약간 기분 상해서 꽁해 있으니까 갑자기 또 제 눈치 살살 보면서 기분 상한 거 아니죠? 자기는 다 잘 되라고 한 말이라면서 그게 일부러 저를 엿먹이려고 저한테 이런 걸로 소심하게 마음에 담아주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더 제가 까탈스럽게 산후통이니 뭐냐고 나오니까 남편이 기도 못 펴고 자꾸 시댁에 와서 밥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야근이 잦아지는 줄 알았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오는 것도 몰랐거든요. 서운했죠.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아이랑 의사소통도 가능해지고 밖에 나가는 게 재미있어질 때쯤부터는 시누이가 또 다른 걸로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 학원이라든지 원어민 수업이라든지 그렇게 본격적인 공부는 아니었고 집으로 와서 하는 방문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집에 가져다 줄 게 있다고 찾아왔을 때 영어 방문 수업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간섭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아이, 새언니, 조카한테 벌써부터 영어 공부를 시켜요. 아직 6살인데, 8살인 우리 애도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서야 영어 시켰는데 너무 애한테 과하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과하다고 그러세요? 이천 친구들 보니까 다들 방문 수업 한두 개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글로벌한 시대니까 영어 정도는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해두면 좋다고 하잖아요. 언니,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요. 지금 하는 거 돈 낭비라니까요. 내가 다 경험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친구들이 하니까 같이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달마다 10만 원 조금 넘게 주고 하는 건데 비싼 것도 아니고요.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고 있으면 또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요. 애도 방문 수업하는 거 즐거워하니까 잘 된 것 같고요. 공부하는 걸 좋아할 리가 있어요? 새언니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그럴 돈 있으면 간식 한 번 더 먹이는 게 낫지요. 언니 친구들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 친구들은 허영심만 가득한 사람들이니까 그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
아니, 이건 너무 간섭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교육까지 아가씨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조카가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인데, 하하, 이걸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거 너무 예민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요. 오히려 신우는 저에게 핀잔을 주었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매번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우의 행동에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신우인의 가족에게 아주 큰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전에 저에게 더 큰일이 있었죠. 저희 친정엄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갑자기도 아니긴 했죠. 저희 친정엄마께서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는데 폐가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기흉도 있으셨고요. 몸이 으슬으슬하니 사우나에 가서 몸 좀 풀어야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폐에 물이 차서 염증 때문에 열이 나서 아프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감기겠거니 하고 사우나에 가서 몸을 지지시다가 쓰러지셨는데 폐에 물이 차고 염증이 가득 차서 2달 동안 입원을 해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장례까지 다 치르는 동안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제가 형제가 없어서 꼬박 혼자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야 했거든요. 그때 심해부께서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었고 장례를 직접 치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조부모님 장례를 직접 처리했다는 심해부의 도움으로 제가 놓칠 뻔했던 것까지 챙겨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품 좋은 심해부께서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차에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 자리에 저랑 남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누이 부부께 장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녁을 대접했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했었고 시누이네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히 대리운전 기사 오면 가겠지 하고 자리를 먼저 떴는데 심해부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죠. 심해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술을 마시는 일이 꽤 많긴 했지만 늘 대리운전을 불렀고 주량도 꽤 센 편이라서 잘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고 거기다가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지만 가로등을 치고 그냥 도주를 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어쩌다가 음주운전을 분명 그날 대리기사 불렀다고 해서잖아요. 한심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끝까지 지켜봤어야 했나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말 밤이라고 대리운전 기사도 안 잡히고 집에서 차를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죠. 정말 어떡해요. 음주운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러다가 사람이라도 다쳤어 봐요. 더 말렸어야죠.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을 박았으니 법적인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이고 정말 큰일이네요. 아이 참 언니 나도 말렸다니까 나한테 왜 그래요.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구만. 그이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정말. 아유 미치겠어. 재판 받아야 해서요? 아니요. 이번 일로 시댁에서 엄청나게 큰 실망을 했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었는데 시댁에서 자그마치 5억 보태주신다고 했다가 그이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게 된 거 아시고서는 절대로 돈 못 준다고 이미 가계약도 해놓고 우리 집도 내놔서 이사 가야 하는데 언니 미치겠어요. 당장 5억을 어디서 구해요? 어머 아가씨 시댁에서 안 도와주신다고 했다고요? 그럼 진짜 어떡해요? 몰라요. 그이가 지금 재판받게 생겨서 대출을 어디서 받을 수도 없고 이 나라는 왜 나 같은 백수한테는 대출도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이 재판만 잘 해결되면 괜찮은 건데. 잔금 치르는 게 언제인데요? 아마 2주일쯤 뒤에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다가 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어요. 그럼 대출 받아도 그 기간 내에 안 나오지 않아요? 심사부터 시작해서 아마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대출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나마 그이 사업이 있어서 대출도 나오는 건데 그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대출이에요. 아유 어떻게 정말. 신우가 징징거리고 있는데 참 속이 말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걸요.
심해부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신우라면 모를까요? 사실 이건 남편에게 음주운전 이야기를 하고 들은 사실인데 신우이가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서 말이에요. 그때 뭐 벌금으로 300만 원이 나왔다나 결혼하기 직전이라서 쉬쉬한다고 자기 돈으로 벌금 내줬다고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혔죠. 그분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둘 다 똑같이 음주운전을 하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 사라지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그 뒤에 이사 가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징징거리는 신우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느낌이 좀 쎄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부르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해서 시댁에 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나 참 우리 사위가 음주운전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뭐야. 내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지 않은 주제에 우리 딸까지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해. 아주 그냥 예비 범죄자랑 뭐가 달라.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니 그냥 범죄자지 뭐. 예, 너도 이참에 그냥 이혼해버려. 음주운전하는 사람이랑 불안해서 어떻게 사니? 나중에 무슨 사고를 칠 줄 알고. 엄마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혼이라니. 내가 그이 없이 어떻게 산다고. 엄마 딸 능력 하나도 없어. 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는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소리야? 다음에는 그냥 가로등 박는 걸로 안 끝날 수도 있어. 거기다가 너희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어서 잘 됐다 했더니 어쩌라고 도대체 너희 시댁에서는 돈을 안 준다는 거니. 사돈댁도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하시다. 아들놈이 그렇게 사고를 쳤으면 오히려 더 큰 돈을 주면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야박하다 야박해. 아휴 나 답답해. 그이가 음주운전을 해서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엄마 이러다가 나 진짜 집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이도 없고 집도 없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어떻게든 들어가야지. 집이 없이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쁜 생각하지 말고 허튼 소리도 하지 말고 어떻게든 복 마련할 방법부터 찾아야지. 마련할 방법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 이제 잔금 처리할 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다가 그 계약금 전부 날려먹으면 손해가 막심한데. 아유 그래서 며느라가야 내가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한다. 너희는 맞벌이니까 대출 같은 거 잘 나오지 않니? 어디 여유자금 같은 건 없고. 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집 대출금을 저희가 받아서 주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당장 아가씨가 대출금 이자를 낼 여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가씨가 지금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이자? 이자는 너희가 내줘야지. 아니 애들 지금 집도 없게 생겼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가족끼리 그 정도는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너는 가족끼리 어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동안 제가 심해부 모르게 도와준 돈이 얼만데요.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이자까지 내주라고요? 어머님 그거야말로 너무한 일이죠. 얼마나 된다고? 그래봐야 고작 10만 원, 20만 원 빌려준 거 아니야? 너희가 억대를 빌려준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건 보기 좀 그렇다. 어머님 무려 7년 가까이 매달 적게는 30에서 4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빌려주고 그랬어요. 물론 그 중에 갚는 돈도 있다고는 하지만 심해부 사업이 힘들다고 안 갚은 돈이 얼만데요. 저희가 억대를 한 방에 빌려준 건 아니지만 7년간 쌓인 돈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언니, 그걸 쪼잔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뭐 애들까지 굶길 수는 없으니까 빌린 거죠. 혹시 막 어디 장부 같은 거 적어두고 그런 건 아니죠? 와, 그러면 소름이다 정말. 근데 아가씨, 저는 그것도 웬만이에요. 그날 만나서 심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저한테 왜 그렇게 돈을 빌려가신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 사업 사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돈이 필요하니까 빌린 거지. 제가 그러면 뭐 딴 데 썼을까 봐요. 그날 술자리에서 심해부께서 사업에 큰 문제 없다고 처음 시작할 때나 힘들었지 계속 꾸준히 벌고 계시다고 우리 남편한테도 사업 아이템 좋은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저는 좀 의문이었거든요.
분명 아가씨는 나한테 돈 필요하다고 매달 돈을 빌려갔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니까 허세를 부리시는 건가 했고요. 거기다가 차도 고급 세단이잖아요. 외제차도 아니고 국산차인데 뭘요. 그런 걸로 돈이 있네 없네 판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차는 좋은 거 타야 하는 거고, 요즘 카푸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장님이 카푸어가 말이 돼요? 요즘은 국산 세단도 비싸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동안 저한테 돈 빌려가서 뭐 하셨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면서 생사람을 잡고 그래요. 빌려줬으면 끝이지. 내가 어디다 썼는지까지 하나하나 말을 해야 돼요. 진짜 언니야말로 너무 선 넘는 짓인 것 같네요.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수상한 거 있죠? 그러더니만 저에게 대놓고 5억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5억을 빌려달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이젠 진짜 언니 말고는 돈 빌릴 곳이 없어서 그래요. 이사는 가야 할 거 아니야. 5억만 빌려줘 봐요. 저희한테 5억이 있으면 저희야말로 큰 집으로 이사 갔죠. 애도 하나만 낳고 키웠겠어요? 둘, 셋은 낳아서 키웠겠죠? 그럴 돈 없어요. 예, 너희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보험금 받는다고 안 했었니? 어머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친정엄마 보험금 얘기를 꺼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 왜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보험금 이야기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것 같은데. 너 그 보험금 얼마나 받아? 그걸 왜 어머님이 궁금해하세요? 몰라요. 보험금은 말 그대로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인데 설마 그걸로 아가씨네 도와주라는 건 아니시죠? 그런 말씀이시면 그냥 꺼내지 않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긴 왜 아니야. 가족끼리 서로 힘낼 때도 없는 거지. 딱 타이밍도 예술이네. 어머님, 정말 저 더 이상은 안 들을래요. 들어봐야 기분만 상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보험금을 고작 아가씨 집 사는데 보태라는 건 정말 경우 없는 짓이죠?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어봐야 마음에 상처만 생길 것 같았고 정말 악이라도 쓰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욕을 한 사발 퍼붓고 싶었거든요. 그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닭다리라도 당한 것인지 저에게 슬쩍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죽 애 같으면 장모님 보험금 이야기까지 꺼냈겠어. 우리 동생도 말이야. 나한테 사정사정을 하는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한테 그 정도 여유는 없는 거. 그렇다고 대출을 받아서 줄 수도 없는 거고. 어째 좀 이해를 해줄 수는 없을까? 이해?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 보험금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걱정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돈이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던지 그건 내 결정에 따라 달린 일이라고. 당신이나 시댁에서 이래라 저래라 탐낼 돈이 아니니까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가씨 집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엄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아무 소리 하지 마. 내 결정을 존중해 주라고. 앞으로 보험금의 포자도 꺼내지 마.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도 별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죠. 아니 못했다고 봐야죠. 지가 뭔데 감히 우리 친정엄마의 보험금을 탐낸다는 말입니까? 거기다가 시댁에서 우리 친정엄마 살림 도와준 적 한 번 없고 보험금 내는 거 한 푼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돈을 탐낼 수가 있냐고요. 날강도도 아니고 보험금이라는 말 자체가 시댁 식구들 입에서 나온다는 게 괘씸했고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그걸 탐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도 제 뒤통수를 쳤더라고요. 저 몰래 친정엄마의 보험 증서를 찾아내서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했고 제가 받을 보험금이 5억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댁에다가 고스란히 말을 한 거죠. 저는 그 뒤로 보험금 5억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매일같이 받아야 했어요. 마치 저에게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제 5억을 내놔라 하고 말을 하는데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보험금에 대해 혼자 알아보고 시댁에 가서 말을 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딱 잘라서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돈이라고 말을 했는데 홀라당 가서 말을 한다는 게 사람입니까? 하지만 하늘은 저를 돕더라고요.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고 저는 이 일로 제대로 반전 드라마, 아니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음을 처리해야 하는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찾아와서 5억이라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주말이라 집에 있었던 남편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 그 자리에 제 편은 하나도 없는 기분이었어요. 새언니, 그동안 내가 새언니 시집살이 많이 막아준 거 알죠? 처음에 결혼하고 명절 때 기억나요? 내가 언니 편 들어줬잖아. 언니도 나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등살에 징직 이혼하고 싶었을걸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언니가 이번에는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나 저나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죠. 신혼초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아가씨가 저 도와준 건 기억해요. 그치만 그 이후에 그만큼 간섭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했었잖아요. 매달 저에게 빌려간 돈 어디다 썼어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요. 제가 돈 빌려주고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돈 내놔라 하는 거죠. 맞죠? 그 돈을 어떻게 썼든 말든 빌려준 사람이 왜 신경을 써요? 그건 알 거 없고 나 이제는 진짜 잔금 처리해야 해요. 이게 다 가족끼리 인연이지 뭐예요? 내가 돈 필요한 만큼 언니에게 꽁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줘요. 꽁돈이라니요? 우리 엄마 보험금인데 꽁돈이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정말 왜 이렇게 하나하나 거슬리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거슬리든 말든 지금 내가 급하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언니,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사돈 어른도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저한테 돈 빌려주라고 딱 5억 맞춰주신 거 아닐까요? 이거 우리 집 계약서예요. 여기 보면 집주인 계좌 적혀 있죠? 내일까지 잔금 좀 보내주세요. 나 진짜 이제는 더 못 밀어요. 어머, 기가 막혀 정말. 못 보내줘요. 왜 대책 없이 음주운전해놓고 그 뒤처리 저한테 떠넘기려고 해요? 상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죠. 상식? 지금 저한테 상식 따지는 거예요? 세연이야말로 곱게 보내줘야 할 텐데요. 솔직히 우리 그이 아니었으면 사돈어른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을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시집살이 더 당하기 싫으면 보내세요. 내가 좋게 말했대. 내가 진짜 100번 말을 해봐 입만 아프지. 그래, 지금 줄게요. 나도 안 그래도 이걸 언제 주나 했더니 지금 줘야겠네. 그 말과 동시에 꺼낼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서류 뭉치를 시누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다들 이게 뭔가 하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아주 사색이 된 표정으로 온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가 뭐였냐고요? 신은현 인생에 천벌이 내려질 서류였죠. 아무리 경우가 없는 기집애라고 하더라도 가족인데 이걸 덮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으로 나오는데 제가 참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겠나요? 더 이상은 이딴 집구석 눈치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우연치 않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신혼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가게에 가게 되면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술을 마신 뒤 얼큰하게 취한 남편과 시매부 그리고 신우까지 인사를 마치고 저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으니까 남편을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시매부는 대리를 부른 상태였고요. 하지만 신우 말에 의하면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서 시매부가 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대리기사가 왔더랍니다. 가게 주인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조금 덜 마신 신우가 대리 비용을 듣더니만 기겁을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가게 주인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신우이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더니만 운전대를 잡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별 문제 없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바로 가게 주인에게 CCTV가 혹시 있냐고 물어보니 가게 앞에 CC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CCTV 화면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운전대에 당당하게 앉는 신우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음주운전을 한 게 심해부가 아니라 아가씨였더라고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속일 수가 있어요? 심해부는 속아 넘어갔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 CCTV 어디서 구했어요? 아니, 애초에 이거 조작 아니야. 이런 게 있었다고? 뭐라고? 아니, 사위가 아니라 네가 했다고? 아니, 어디 봐봐. 뭐야, 진짜잖아. 이런 미친년이 정말로 또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에 사위에게 덮어씌운 거야? 너도 똑바로 말해. 아이씨, 이걸 어떻게... 아니, CCTV가 없었는데 분명 내가 주변 다 확인하고 보는 사람 하나 없어서 운전했던 건데. 심해부가 망치를 했으니까 사고를 낸 뒤에 뒤집어 씌운 거겠죠? 맞죠? 뻔하지. 정신도 없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심해부한테 음주운전을 낸 다음에 당신이 그랬다고 덮어 씌웠겠지. 너 이거사 똑바로 말해. 그게 진짜야? 아이, 진짜냐고. 사위한테 덮어 씌운 거냐고. 너 며느리 말이 사실인 거야? 어? 아, 그래. 무슨 대리비용으로 10만 원 달라고 하잖아. 집에서 15분 거리인데. 차가 뭐 대형차니 고급이냐면서 짜증나게. 금요일이라 다른 대리도 안 잡히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고. 내가 운전하다 사고 냈어. 엄마도 알잖아. 나 이번에 잡히면 벌금으로 안 끝나. 그 인명피해도 없고 조범이라 벌금으로 끝난다니까. 그리고 그이는 만취해서 애초에 몰랐다니까. 가로등 박은 다음에 내가 집까지 무사히 운전해서 왔고 그이 취해서 겨우겨우 들쳐오고 방에 눕혔다고. 가로등 값만 물어주면 될 줄 알고 다음날 술깬 그이에게 음주운전했다고 말을 하니까 자기가 진짜 그랬냐면서 기억도 안 난다고 믿고 넘어가는데 아이고 피차서로 잘 된 거 아니야. 그이는 초범이잖아, 초범. 너 인연이 정말. 아니, 사위는 얼마나 취했길래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믿는 거야. 내가 연기 잘해서 술했지 뭐. 대리기사가 안 와서 한참 기다리다가 술 취한 당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난리쳐서 못 막았다고. 사고도 크게 나지 않았고 가로등 비용만 물어주면 된다고 하니까 믿더라고. 그래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건데? 그이도 그냥 자기가 벌 받겠다고 했다고. 이걸 제가 경찰서에 가지고 가면 아가씨 꼴이 말이 아니겠네요. 그럼 뭐 억울한 심해부에 누명도 벗을 수 있고 아가씨 내 시댁에서 누명 벗었으니까 5억 다시 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신우인 날에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번에 음주운전 3, 4번이라 실형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그거야 아가씨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죠. 그러니까 왜 음주운전을 해요? 신우이 고발에 제가 못할 이유라도 있나요? 가족끼리 왜 이래 언니. 어릴 때일수록 서로 머리 맞대고 돕고 살아야 한다는 걸 몰라서 이러는 거야? 언니 진짜 우리 무난하게 넘어가요. 예?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 감고 넘어가야 하는 거라면 앞으로 가족 안 하면 될 일 아닌가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너 무슨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너 지금 내 앞에서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우리 엄마 보험금을 가지고 꽁돈이니 뭐니 하는 당신 같은 인간들이랑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 남편이라는 놈은 우리 엄마 보험증서 몰래 빼돌려서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이나 하고 앉아있고 나한테 돈 맡겨놨어? 아가씨 백화점에서 알아주는 VIP라면서요. 도대체 나한테 돈 가져가서 뭐 했나 했더니 심해부 모르게 사치하느라 그랬다면서? 아니, 내가 무슨 사치를 했다고 그래. 새언니한테 2, 30만 원 빌려서 무슨 사치를 할 수 있다고. 진짜 어디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명품 살 돈은 없고 명품 브랜드 화장품 가게 가서 그렇게 진상을 떨었다면서요. 저도 몰랐죠. 글쎄 내 친구가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거 몰랐죠. 하긴 알 리가 없지. 내 친구를 아가씨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간 내 친구가 화장품 코너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끝내주는 진상을 봤다고 신나서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거기 떡하니 아가씨 얼굴이 찍혀있지 뭐예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화장품 코너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가씨가 아주 알아주는 진상이라던데 매달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닌 화장품을 사가는 고객이라 쫓아내지도 못한다고. 아니 명품도 살 능력 없으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안 쪽팔려요? 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보자니까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나한테 아주 자존심 팍팍 긁히는 말을 하고 있네.
나 앞으로 우리 오빠랑 내 얼굴, 우리 엄마 얼굴까지 어떻게 보고 살으려고 이딴 소리라고 자빠졌어. 아니, 다 안 했다. 나 이거 경찰서에 뿌릴 거고, 너네 시댁에도 뿌릴 거야. 그리고 나는 너네 얼굴 2번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이혼도 할 거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진 내가 이 집구석에 받는 거 하나 없는데 버틸 필요가 없어. 나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행복하게 우리 아이랑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집구석이랑 인연 끊을 거라고. 그랬더니만 경찰서에 들고 가서 고발한다는 말에 깜짝 놀란 시댁 식구들 전부 하나같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터뜨려 버렸는데 제가 여기서 참아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법이지요. 저는 절대로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진짜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언니, 그럼 우리 애들은요? 우리 그 애가 애들 돌보는 것보다 그냥 벌금 맞고 나오는 게 낫다니까요. 그거 안 줘도 돼요. 오케이. 내가 새언니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했다는 거 인정할게요. 우리 그 애가 벌금형 맞고 나오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언니. 그렇게 간단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그동안 일부러 저에게 스트레스까지 줘가면서 5억 내놔란 건데요. 그냥 꽁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심? 며느리 돈은 안 아깝다 이런 거죠? 시댁 식구들 아무도 입을 못 열더라고요. 남의 돈이니까 쉽게 먹고 싶었던 거겠죠. 그 정도는 당연히 저에게서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끝까지 몰상식하고 염치 없는 인간들이랑은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아직 팔리지 않아 처분하지 못한 친정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은 금방 티가 난다고 하더니만 찬 공기가 휑한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는 마음을 먹고 경찰서에 가서 신우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당연히 심해부는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CCTV 속에는 신우의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아예 만취를 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심해부를 우리 남편이랑 신우가 부축을 해서 조수석에 밀어넣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었으니 심해부를 미리 조수석으로 태워놓았거든요. 그 이후 저희 부부가 사라지고 신우이가 대리기사와 대화를 나누더니 대리기사를 그냥 보내는 장면, 신우이가 주변 쓱 눈치를 살피더니만 운전석에 당당히 타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찍혀 있었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가게 주인의 상황 진술, 심해부의 진술도 있었고요. 저는 너무 많이 취해서 사실 그날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프고 기억도 나지 않아서 집에 어떻게 하냐고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로등을 박았다고 물어줘야 한다고요. 정말 운전대를 잡은 기억도 나지 않아서 와이프가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CCTV를 보니까 저는 조수석에 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수사 과정에서 신우이가 몰래 빼다 숨겨놓았던 블랙박스 칩까지 찾아낼 수 있었어요. 웃기게도 사고가 나면서 블랙박스가 부셔졌다고 거짓말을 했었더라고요. 증거가 있으니 심해부는 무죄, 신우이는 유죄가 나왔죠.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 죄까지 가중 처벌받았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이력이 있어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해부는 음주운전 방조라는 죄를 묻게 되나 싶었지만 아예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던 점이 인정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음주운전을 해서 가로등을 박은 죄로 조사를 받았을 때 피검사를 하게 되었고 역추적을 통해서 사고 당시 시간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예측하게 되었는데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인 점이 인정되었거든요. 심해부 또한 큰 충격으로 신우이와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저 또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시댁은 난리가 났죠. 자식들이 동시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남편놈은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왜 용서를 하나요?
저는 빌고 비는 남편놈에게 가운데 손가락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찌질하게 집에 찾아오고 전화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그랬지만 연락처를 차단하는 걸로 마무리했어요. 그 이후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엄마의 보험금과 분할받은 재산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해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요. 정말로 꽁돈이 생겼어요. 심화해부에 억울한 음주운전 누명을 벗겨주었다고 심해부 쪽에서 저에게 5천만 원의 사례금을 주었거든요. 그 돈은 나중에 잘 묵혀두었다가 아이 교육하는 데 써보려고 합니다. 여자 혼자 아이 하나 못 키우겠어요. 직장도 있고 집도 있는걸요. 앞으로 꿋꿋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